여러분은 타인이 만든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진짜 모습을 감춰야만 했던 답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6월 1일 오늘은 대중들이 만든 편견을 거부하고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전설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의 생일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20세기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지만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요. 언론은 그녀를 금발의 백치미녀라 부르며 자극적인 상품으로만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마릴린 먼로는 금발의 백치미녀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릴린 먼로를 평생 따라다닌 수식어는 금발의 백치미녀. 하지만 진짜 그녀의 머리색은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금발 이미지를 위해 그녀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에서 탈색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녀는 백치가 아니라 오히려 열렬한 독서가였는데요. 영화 촬영장 대기실에서는 항상 책을 읽었고 고전문학부터 당대 최고 수준의 철학책까지 수백 권의 책을 소장하며 독서를 즐겼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시대를 앞서간 독립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배우들은 헐리우드 거대 영화사와 굴욕적인 노예 계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먼로는 자신을 도구로만 취급하는 20세기 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싸움 끝에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그녀는 마릴린 먼로 프로덕션을 설립했는데요. 독립영화 제작이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인종차별에도 당당히 맞서 싸웠는데요. 당시 신인이었던 재즈 뮤지션 엘라 피츠제럴드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녀를 후원했습니다. 엘라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이 붐비는 재즈클럽 무대에 서지 못하자 먼로는 재즈클럽 사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엘라 피츠제럴드를 무대에 세워준다면 난 매일 밤 맨 앞줄 좌석에 앉아 그녀의 공연을 지켜볼 거예요. 기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들 테고 재즈클럽도 대박 날 거예요. 마릴린 먼로 덕분에 엘라 피츠제럴드는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둔 편견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깨부수기 위해 행동으로 증명한 아티스트 마릴린 먼로. 누가 감히 그녀를 금발의 백치미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근위축성 축색 경화증. ALS는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되어 온몸의 근육이 점차 마비되고 쇠약해지는 희귀질환인데요. 루게릭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ALS는 손발의 미세한 힘 빠짐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서 걷는 일상적인 행동조차 불가능해지는데요. 호흡하는 폐의 근육까지 멈춰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ALS는 희귀질환이었기에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병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루게릭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6월 2일 오늘은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선수 루게릭이 ALS로 세상을 떠난 날인데요. 3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루게릭의 별명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철인이었습니다. 루게릭은 손가락이 부러지고 뇌진탕이 와도 무려 14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130경기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루게릭은 단순히 경기만 많이 뛴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통산 타율 0.3할, 493홈런, 1995타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남겼으며 아메리칸 리그 MVP 2회 수상과 함께 뉴욕 양키스에게 6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적일 것 같았던 철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희귀질환 ALS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강철 같은 그의 육체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야구 배트조차 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포츠 영웅이 쓰러진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의학계는 이 끔찍한 병을 그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1939년 그의 마지막 은퇴식. 혼자 걷기조차 힘들어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에 들어서는 철인을 보며 6만 명의 관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루게릭은 활짝 웃으며 야구팬 여러분, 제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렸다는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야구장에 서 있었고 팬 여러분들로부터 오직 친절과 격려만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야구장에 함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건 참으로 대단한 행운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규칙이 상식과 진실에 어긋날 때 자신의 직위를 걸고 그것에 당당히 항의할 수 있으신가요? 불이익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만든 부당한 차별 앞에 지식인의 양심과 의무를 꿋꿋하게 지켜낸 어느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 3일 오늘은 역사상 최초로 혈액은행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억 명의 생명을 구한 외과의사 찰스 리처드 드루가 태어난 날인데요. 1904년에 태어난 그는 극심한 인종차별을 뚫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찰스 드루 박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혈장 보존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수혈에 쓰이는 혈액은 보관 기간이 너무 짧아 먼 곳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혈액에서 액체 성분인 혈장만 분리해내면 혈액을 장기간 보관하고 먼 곳까지 수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획기적인 혈장 보존 기술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부상병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전 세계의 혈액을 보관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업적을 인정받은 찰스 드루 박사는 인종차별이 심한 시대였지만 미국 적십자사 최초로 혈액은행 총책임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도 잠시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편견과 충돌하게 됩니다. 백인의 피와 흑인 피를 철저하게 분리시켜 보관해야 합니다. 백인의 피를 흑인에게 수혈하거나 흑인의 피를 백인에게 수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세요. 흑인의 피는 붉은색이 아닙니까? 인간의 피는 혈액형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혈액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부색에 따라 혈액을 분리시키라고요? 과학자로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인종차별 정책에 정면으로 항의했던 그는 혈액은행 최고 책임자 자리를 즉각 포기하고 사임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인종차별에 동의할 바에 빛나는 직위를 미련 없이 던져버린 것입니다. (6월 3일) 어제는 전국 지방선거일이었는데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역사를 차갑게 돌아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친절하게 권리를 내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리는 견고한 편견과 차별의 벽에 누군가가 온몸을 내던져 치명적인 균열을 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13년 6월 4일 영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 앱섬 더비가 열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관중과 언론 그리고 조지 5세 국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주마들이 트랙을 맹렬한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국왕의 말이 코너를 도는 순간 한 여성이 난간을 넘어 트랙으로 뛰어들어 말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말과 충돌한 그녀는 공중으로 솟구쳤으며 두개골이 부서지는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데이비슨. 여성 참정권 운동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경마대회에서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당시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영국 의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여성들의 정치 참정권 요구를 철저하게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성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라는 구호 아래 투쟁을 시작했는데요. 에밀리 데이비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지만 여성의 정치 참정권을 위해 투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사건 직후 언론은 그녀의 죽음을 조작하여 보도했는데요. 정신병이 있는 여자가 경마대회에 뛰어들어 자살극 소동을 벌이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서 깃발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깃발에 적힌 글씨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그녀의 장례식에는 5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여 거대한 연대 행진을 벌였습니다. 데이비슨의 투쟁 덕분에 여성 참정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그녀의 죽음 이후 1928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모든 성인 여성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부당한 시대의 폭력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들의 뜨거운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들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영원히 결정한다고 믿으시나요? 역사를 돌아보면 신분과 인종이라는 거대 장벽을 오직 실력으로 극복한 인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 간니발이 그렇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태양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혹시 푸시킨의 초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창백할 정도로 하얀 슬라브계 러시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수치 많은 곱슬머리에 두툼한 입술, 짙은 피부색까지 아프리카 흑인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푸시킨 초상화의 비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가 아브람 페트로비치 간니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1696년 아프리카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간니발은 7살에 적대 부족에게 납치되어 오스만 제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은 어린 흑인 노예를 장식품처럼 곁에 두는 기이한 풍습이 유행했는데요. 간니발은 러시아 궁정의 수집품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운명처럼 러시아 제국의 황제 표드르 대제를 만나게 됩니다. 표드르 대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은 인종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계몽주의를 증명하기 위해 노예로 팔려온 간니발을 양자로 삼고 당대 최고 수준의 엘리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간니발은 귀족들이 익혀야 할 예법과 지식을 습득하고 프랑스 유학을 떠났는데요. 당시 최첨단 학문이었던 포병술과 군사공학을 배우고 돌아와 러시아 군대를 근대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요새들을 건축하며 국방력을 강화시킨 업적을 인정받아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인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재밌는 건 간니발 성씨의 유래인데요.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페트로비치.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스스로 간니발이라는 성씨를 사용했는데요. 고대 로마 제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장군 한니발에서 성씨를 따왔습니다. 러시아어 H 발음이 G로 표기되기 때문에 한니발이 아니라 간니발이 되었던 것. 장식품 취급을 받던 아프리카 노예 소년이 위대한 장군 한니발을 꿈꾸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러시아의 최고 장군이 되었다는 사실.
6월 6일 오늘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컴퓨터 퍼즐 게임 테트리스가 탄생한 날인데요. 1984년 6월 6일 소련 과학 아카데미 컴퓨터 공학자 알렉세이 파지트노프가 컴퓨터를 테스트하던 중 남은 시간을 이용해 게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가 쓰던 컴퓨터는 이미지를 띄우는 그래픽 기능조차 없는 컴퓨터였는데요. 대괄호 기호를 이어붙여 도형을 만들고 아래로 떨어지며 도형의 빈틈을 맞추면 지워지는 단순한 구조의 게임을 설계했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숫자 4를 뜻하는 그리스어 테트라와 자신이 좋아하던 스포츠 테니스를 결합하여 테트리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재밌는 건 단순한 게임 규칙이 만든 중독성이었는데요. 연구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복사되며 퍼져나간 테트리스는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 전체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일과 시간에 테트리스를 금지하는 테트리스 금지령까지 떨어졌다는 사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체제도 인간의 오락 본능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에 담긴 테트리스는 헝가리 연구원들의 손을 거쳐 철의 장막을 뚫고 유럽과 미국으로 은밀하게 유출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의 극심한 냉전 체제 때문에 적국의 문화는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했지만 테트리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 모두를 열광시켰습니다. 특히 1989년 닌텐도가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에 테트리스를 탑재하면서 사람들은 오직 테트리스를 하기 위해 게임보이를 구매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오락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테트리스는 인간은 절대 끝을 볼 수 없는 게임으로 통했는데요. 점수가 99만 9,999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레벨 29부터 블록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손가락의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존재죠. 2023년 12월 미국의 13살 소년 윌리스 깁슨이 무려 레벨 157단계에 도달하며 시스템이 마비될 때까지 게임을 하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테트리스는 의학 용어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현실 세계의 사물을 빈틈없이 정렬하려는 현상을 테트리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뒤틀린 것을 정리하고 빈틈을 채우려는 충동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7일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식품 안전의 날인데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 규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 규제가 없던 시절에는 오직 이익만 쫓던 기업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만 했는데요. 오늘은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던 윈슬로 부인의 진정실업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49년 미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만 하는 기적의 명약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윈슬로 부인의 진정실업. 제약회사는 대대적인 감성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소아병동 간호사로 30년간 근무한 윈슬로 부인이 전니 때문에 아파하는 손자를 위해 사랑으로 만든 마법의 시럽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밤새 울며 보채는 아기에게 시럽 한 숟갈만 먹이면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운운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어머니들은 너도나도 진정시럽을 구매했고 영국과 미국에서만 매년 수백만 병이 팔려나가며 아이가 있는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명약이라 불리던 이 달콤한 시럽의 정체는 끔찍하게도 강력한 마약이었습니다. 제약회사는 시럽 한 병에 무려 100mg에 달하는 몰핀을 넣었는데요. 이는 성인에게도 치명적인 용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럽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알코올 성분까지 혼합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들은 광고만 믿고 마약과 알코올이 들어간 시럽을 아기에게 먹였던 겁니다. 아기들은 시럽을 먹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약물에 의해 심장박동과 호흡이 강제로 느려져 매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잠든 채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아기들이 속출했고, 운 좋게 살아남은 아이들도 마약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당시만 하더라도 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제약회사는 막대한 광고비를 언론에 뿌리며 진실을 은폐했고, 아기를 죽이는 마약 시럽은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버젓이 팔려나갔다는 사실. 사로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라가 건축되기 전 경주 일대에 6개의 촌락으로 이루어진 고대 국가가 사로국입니다. 6월 8일 오늘은 사로국의 건국일인데요. 기원전 57년 6월 8일에 건국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의 승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힘과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들인데요. 한반도에 지배했던 삼국의 건국 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주몽과 백제의 온조는 뛰어난 무력과 기마술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키며 정복을 통해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신라의 모체인 사로국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영웅이 없었기에 6개 촌장들과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세운 국가였습니다. 사로국은 박씨, 석씨, 김씨 3개의 가문이 서로 번갈아가며 왕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왕을 부르는 칭호도 나이 많고 지혜로운 어르신이란 뜻의 이사금이었죠. 이러다 보니 고구려와 백제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영토를 무섭게 확장해 나갈 때 사로국은 좁은 분지에 갇혀 내부의 권력을 조율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삼국 중에서 가장 약하고 뒤처졌던 신라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 이 치명적인 약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웅이 병약해지거나 죽으면 단숨에 권력이 흔들리던 고구려 백제와 달리 사로국은 태생부터 협의를 거쳐 만든 국가이기에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권력을 분배하고 협의를 하는 화백제도라는 귀족 합의체를 만들어 국가의 위기가 닥치거나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사로국의 가장 돋보이는 지혜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모두의 생존을 위해 발휘했던 외교적 유연성입니다. 때론 고구려에 엎드리고 때론 백제와 손을 잡으며 삼국의 균형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는 당나라라는 거대한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이며 확실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맹신하다가 고립을 자초했던 국가들과 달리 스스로의 약함을 직시하고 연대와 타협을 통해 천년 왕조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혹시 자신이 가진 태생적 능력이 미약해서 우울하신가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연대와 협의를 통해 끝은 창대했던 사로국의 지혜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운이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정점에서 거대한 절망을 마주했지만 자신의 한계마저 뛰어넘은 배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6월 9일 오늘은 80년대 세계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영원한 청춘 스타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의 생일인데요. 20대 초반의 시트콤 패밀리 타이즈로 에미상을 3번이나 받은 그는 한 편의 영화로 월드스타의 자리에 오릅니다. 바로 시간여행 영화의 마스터피스 백 투 더 퓨처.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하고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이 연출한 백 투 더 퓨처는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며 백 투 더 퓨처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1985년 월드 랭킹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재밌는 건 백투더퓨처 촬영 당시 폭스는 시트콤 촬영 일정 때문에 영화 촬영 일정에 맞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다른 배우를 캐스팅해서 무려 6주가량이나 영화의 절반 이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촬영해도 기대했던 장면들이 나오지 않자 감독은 과감하게 촬영한 필름 전부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제이 폭스를 캐스팅해서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찍었는데요. 결과는 그야말로 초대박. 163cm의 작은 키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스크린을 질주하던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캐스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백투 더 퓨처와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1991년 마이클 제이 폭스는 29이란 이른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뇌에 신경세포가 소실되어 온몸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파킨슨병은 신체 통제력이 생명인 배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폭스는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숨기고 7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연기활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은퇴를 선언하고 맙니다. 하지만 마이클 제이 폭스는 좌절하지 않고 놀랍게도 파킨슨병 연구재단을 설립하는데요.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큰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제약을 받지 않는 목소리 연기에 뛰어들어 당당하게 애니메이션 성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 백투 더 퓨처의 위기를 극복하던 10대 소녀는 진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며 수많은 팬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세상은 그게 다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호통치며 개인의 나약함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의지력을 탓할 게 아니라 나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모여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6월 10일 오늘은 전 세계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에서 구해낸 모임이 탄생한 날인데요. 이름하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을 창립한 사람은 한때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던 유능한 주식 중개인 빌 윌슨인데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직장과 재산을 모두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하던 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립자 밥 스미스는 의사였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수술 직전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메스를 잡은 손을 떨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당시 의료계와 종교계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낙오자, 인생의 실패자라며 비난하기 바빴는데요. 알코올 중독증을 고쳐주겠다던 여러 가지 치료법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더 이상 탈출구가 없을 것 같던 절망적인 순간, 두 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서로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이 술을 끊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실패를 많이 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보다 알코올 중독증의 고통을 잘 알던 두 사람은 서로 진실된 고백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은 철저한 익명성을 지켜주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모임인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회적 직책이나 이름도 묻지 않고 그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로서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 그들은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낡은 관습이나 부당한 차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까요? 역사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기득권이 가진 낡은 관습과 부당한 차별은 결코 스스로 소멸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굳게 닫힌 차별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강제로 벽을 부셨을 때 세상은 비로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6월 11일 오늘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인종차별 정책이 공권력 앞에서 무너진 역사적인 날인데요. 이름하여 엘라베마 대학 입학 사건. 1963년 6월 11일 미국 엘라베마 대학교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출동하여 전쟁 같은 대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엘라베마주 주지사였던 조지 윌리스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흑백 인종 격리 정책을 끝까지 시행하겠다며 대학교 등록처 문 앞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경찰들이 도열한 채 대학 입학을 위해 등록하러 온 흑인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베마주 주지사가 흥분한 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흑인과 백인은 절대로 같은 공간에서 배울 수 없다. 흑인들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지사의 명령을 받던 엘라베마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강제 편입시켜 군대의 지휘권을 대통령이 직접 빼앗아 버린 것. 무장한 군인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엘라베마 대학으로 출동해 윌리스 주지사를 에워쌌습니다. 흑인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막는다면 군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폭도들은 당장 해산하십시오. 흑인 학생들은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대학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흑인의 대학 입학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1800년대부터 수많은 흑인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라베마나 미시시피 같은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주들은 인종차별위원 판결조차 무시한 채 인종차별을 계속 지지하고 있었던 것. 엘라베마 대학 입학 사건은 권력을 가진 세력이 부당한 차별을 옹호할 때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차별의 벽을 깨부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요즘 전 세계적으로 K-컬처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K-푸드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수많은 K-푸드들이 인기에 힘입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K-푸드 1위가 한국식 치킨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식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장 자주 먹은 한식 메뉴 1위가 한국식 치킨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식 치킨이란 뭘까요? 바로 양념치킨입니다. 6월 12일 오늘은 대한민국 외식 산업의 판도를 바꾼 양념치킨과 치킨물을 창시한 윤종계님의 생일인데요. 양념치킨 탄생 일화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1951년 대구에서 태어난 윤종계는 20대 때 인쇄소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대구시장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통닭집을 열며 치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주류는 프라이드 치킨이었는데요. 갓 튀겼을 때는 맛이 좋지만 식으면 고기가 뻣뻣해지고 기름 냄새가 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님들이 먹다가 차갑게 식은 치킨이 버려지는 것을 보며 차갑게 식어도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 없을까? 프라이드 치킨을 먹다 보면 기름맛 때문에 금방 느끼해져. 매콤달콤한 양념을 더하면 치킨의 느끼한 맛을 잡아줄 것 같은데. 그날 이후 다양한 소스들을 동원해 양념치킨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맛있는 양념 소스를 개발하더라도 양념이 닭에 달라붙지 않고 금방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튀김옷을 눅눅하게 만들어 튀김의 바삭바삭한 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6개월간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양념을 버무려 닭을 튀기던 윤종계를 보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무심코 한마디를 툭 뱉는데요. 그래선 안 돼. 곁에 붙은 게 밀가루인데 밀가루에 전 부치듯 물 부으면 흐물흐물해져. 안 돼. 물엿을 써야지. 근데 물엿을 쓰면 손이 너무 끈적끈적해져서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멍청한 놈. 맛있으면 됐지. 손이 끈적하건 말건 어때? 손 씻으면 되지. 지나가던 할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와 그 말을 유심히 들은 윤종계님 덕분에 세계적인 K푸드 양념치킨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저녁엔 양념치킨입니다. 범죄 영화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이런 대사를 읊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란다 원칙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수사기관 중심으로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취조실에서 경찰은 용의자에게 폭력을 가해 손쉽게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자백만 받으면 사건을 쉽게 끝낼 수 있었기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1963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21살의 미란다라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사유는 성폭행 사건의 유령 용의자. 하지만 그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해 지능이 낮았고 정신질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밀폐된 취조실에서 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신문 끝에 미란다는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미란다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목격한 변호사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자신의 변호할 권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짓입니다. 결국 1966년 6월 13일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미란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모든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신문하기 전 반드시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모든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경찰은 1년 만에 새로운 증인을 확보하여 미란다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재판 결과는 유죄. 심지어 재판의 결정적 증인은 우쭐대며 범죄 사실을 떠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미란다는 교도소로 보내졌고 10여 년 후 출소한 그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미란다를 찌른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었다는 사실. 6월 14일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한 헌혈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날입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이 오늘인 이유는 세계적인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오늘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혈받는 건 목숨을 건 도박과 같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떤 환자는 수혈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어떤 환자는 피가 굳어가면서 치명적인 쇼크 반응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수혈을 받은 환자가 죽더라도 환자의 체질이 약하거나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환자의 체질이 너무 약해서 건강한 피를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운이 나쁘게도 이번에 받은 피는
건강한 사람의 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란트슈타이너는 수혈로 환자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혈액 내부에 존재하는 화학적 반응 때문일 거라고 의심했는데요. 수많은 혈액을 수집하고 교차로 섞어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 결과 특정 혈액끼리 만나면 적혈구가 엉겨붙는 현상을 발견하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혈액형을 A형, B형, O형 혈액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AB형 혈액형까지 발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ABO 혈액형 체계를 완성했다는 사실. 란트슈타이너는 혈액형을 발견하고 분류한 공로를 인정받아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란트슈타이너가 혈액형을 발견하고 분류하지 않았다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외과 수술은 절대로 불가능한데요. 오늘날 전 세계 병원에서 매일 수천만 명이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안전하게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 분류 시스템 덕분입니다. 란트슈타이너는 1937년 알렉산더 위너와 함께 붉은 털 원숭이의 혈액을 연구하던 중 같은 혈액형일지라도 RH 인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혈할 때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에 따라 혈액형을 다시 구분하는데요. 100%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는 건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평생을 바쳐 혈액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유로화를 쓰기 전까지 오스트리아 최고의 지폐는 1000실링이었는데요. 지폐에 새겨진 인물이 바로 카를 란트슈타이너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인 법. 흔히 법은 일반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만들어진 진짜 목적은 절대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6월 15일 오늘은 국가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근대 헌법의 뼈대가 세워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1215년 6월 15일 잉글랜드의 초원에서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 마그나 카르타가 탄생했습니다. 마그나는 라틴어로 거대한, 카르타는 서류를 뜻하는데요. 마그나 카르타의 뜻은 거대한 문서. 그렇다면 마그나 카르타는 어떤 이유로 탄생했을까요? 13세기 초 당시 잉글랜드 존 왕은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폭압적인 군주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땅을 잃어버린 왕.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참패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핵심 영토를 모두 잃어버렸고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귀족들에게 일방적이고 살인적인 세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주교 임명권을 두고 카톨릭 교회와 대립하다 파문까지 당하여 왕권의 명분마저 실추되었습니다. 1214년 무리하게 일으킨 전투에서마저 처참하게 패배하자 귀족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귀족들은 무장반란을 일으켜 잉글랜드의 심장부인 런던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무능한 왕을 지키려는 군대는 없었고 반란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런던에 무혈입성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왕은 결국 귀족들이 내민 63개의 조항이 쓰여진 문서에 옥쇄를 찍어야만 했는데요. 이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사실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내용은 귀족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조항은 오늘날 근대 헌법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왕은 귀족회의의 동의 없이 어떠한 과세도 임의로 거둘 수 없다는 조항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세 법률주의의 근거가 되었고, 자유민은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재산몰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적법한 절차 없이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탄생한 마그나 카르타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사회를 유지하는 법치주의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
살다 보면 종종 누구는 조건이 안 돼서, 누구는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말로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견고해 보이는 편견을 부순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 16일 오늘은 소련의 우주비행사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별의 편견을 뛰어넘고 우주로 날아오른 날인데요. 26살의 나이로 보스토크 6호에 탑승하여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71시간 동안 무려 지구를 48바퀴나 돌았는데요. 이는 당시까지 미국의 남성 우주비행사 전원이 우주에 머물렀던 시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우주에 머물렀다는 사실. 테레시코바의 우주비행 기록은 단순히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승자 없이 홀로 우주선에 탑승하여 단독으로 우주비행을 완수한 여성은 역사상 테레시코바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테레시코바가 전문 비행 교육을 받은 엘리트 조종사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37년 소련의 평범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타이어 공장과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녀가 우주비행사로 발탁된 이유는 뛰어난 학력이나 비행 경력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그녀의 취미였던 스카이다이빙 때문이었습니다. 테레시코바는 공장 일을 하면서 가족들 몰래 항공클럽에서 160회가 넘는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요. 당시 소련에서 필요한 우주비행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스카이다이빙 능력이었다는 사실. 소련이 개발한 보스토크 우주선은 지구로 귀환할 때 착륙의 충격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주비행사는 반드시 우주선이 지상에 도착하기 전 우주선에서 비상탈출하여 낙하산을 타고서 땅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미국보다 먼저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여성 우주인 선발을 진행했고, 노동자 출신이면서 수백 회의 스카이다이빙 경험을 가진 테레시코바를 선발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건 그녀가 우주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호출명은 갈매기였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안톤 체홉의 희곡 갈매기에서 따왔다는 사실. 그녀가 우주에 도착하자마자 교신한 기록은 연극 갈매기에 등장하는 니나의 대사와 닮았는데요. 나는 갈매기, 나는 갈매기예요. 드디어 지구가 보입니다. 저기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6월 17일 오늘은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거대한 조각상, 자유의 여신상이 수많은 상자에 나눠 담긴 채 미국 뉴욕항에 처음 도착한 날입니다. 1885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만 46m, 무게는 225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인데요.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가 설계하였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한 번에 수송할 수 없어 무려 350개의 조각으로 분해되어 거대한 나무 상자에 담긴 채 운반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뜨거운 환호로 자유의 여신상을 맞았지만 정작 뉴욕에 도착한 조각상은 상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야만 했는데요. 조각상을 세울 수 있는 받침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자유의 여신상 동상만 제작해주기로 했고, 거대한 동상을 지탱하기 위한 콘크리트 받침대는 미국이 직접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뉴욕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조각상 받침대를 만드는 걸 거부했는데요. 하마터면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지도 못하고 영원히 흉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언론인 조셉 퓰리처.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신문 뉴욕월드 1면에 도발적인 사설을 기고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민중이 보낸 선물인데 미국은 조각상을 받쳐줄 받침대 하나 만들지 못해 선물 포장지조차 뜯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한다면 뉴욕 시민이라도
힘을 모읍시다. 단돈 1센트라도 기부하면 누구도 빠짐없이 신문지면에 기고하겠습니다. 신문 사설은 뉴욕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는데요. 평범한 노동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를 만들기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했습니다. 5달 동안 무려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고 목표 금액인 1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뉴욕시도 하지 못한 일을 평범한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해결한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사실. LP 레코드. 지금은 추억을 자극하는 음악 앨범 정도로만 여기지만 20세기 대중음악을 혁신적으로 바꾼 발명이 바로 LP 레코드인데요. 6월 18일 오늘은 LP 레코드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날입니다. LP 레코드는 무슨 단어의 약자일까요? 롱 플레잉 레코드. 길게 플레이되는 레코드란 뜻인데요. LP 레코드가 등장하기 전 세상의 모든 음악은 SP 레코드에 담겨 있었습니다. SP 레코드는 스탠다드 플레이의 약자인데요. 레코드 한 면에 담을 수 있는 음악의 길이는 고작 3분에서 5분에 불과했습니다. SP 레코드 한 장을 구매해서 앞면과 뒷면 모두 플레이해도 10분도 안 돼서 음악이 끝나버렸습니다. LP 레코드를 개발한 사람은 미국 콜롬비아 레코드의 연구소장이었던 피터 골드마크 박사인데요. 집에서 음악을 듣다가 직접 겪은 짜증스러운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골드마크 박사는 호로비츠가 연주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곡을 다 들으려면 무려 6장의 SP 앨범 세트가 필요했습니다. 곡의 흐름이 고조될만 하면 음악이 뚝 끊어졌고 5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축음기 바늘을 옮기고 새로운 SP 레코드로 갈아 끼워야만 했습니다. 분노한 골드마크 박사는 연구소로 돌아가 팀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클래식 교향곡의 한 악장을 중간에 끊기지 않고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매체를 개발하세요. 레코드 한 면당 최소 20분 이상은 재생되어야 합니다. 1948년 6월 18일 뉴욕의 호텔에서 콜롬비아 레코드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장에는 2.5m 높이로 쌓아 올린 거대한 SP 레코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골드마크 박사는 38장의 LP 레코드를 한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기 2.5m 높이로 거대하게 쌓인 SP 레코드가 보이시나요?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LP 레코드 38장만 있으면 2.5m 높이의 SP 레코드의 음악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LP 레코드의 탄생은 단순히 음악을 청취하는 시간만 길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아티스트들은 한 장의 앨범에 특정한 주제와 철학을 담은 컨셉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명반들은 LP 레코드의 탄생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 (6월 19일) 오늘은 미국의 12번째 연방공휴일 준틴스데이인데요. 텍사스주를 끝으로 마지막 흑인 노예제가 끝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에 의해 1863년 1월 1일에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가장 남쪽 변방이었던 텍사스주의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이었던 백인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대륙의 끝에 위치한 텍사스주에서는 노예 제도가 불법인 채로 버젓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마침내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2달이 지난 6월 19일,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이끄는 연방군 병력이 마침내 텍사스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레인저 장군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반 명령 제3호를 엄숙하게 낭독했습니다. 모든 텍사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주인과 노예 간의 관계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당시 25만 명이 넘는 텍사스의 흑인 노예들은 군사 명령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2년 전부터 이미 자유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감격이 뒤섞인 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며 환호했는데요. 이 위대한 해방의 날인 6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6월과 19일을 합쳐 준틴스라는 기념일이 탄생했다는 사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준틴스 기념일은 20세기 초 짐 크로우 법안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짐 크로우는 1830년대 미국의 백인 코미디언이 만든 흑인 캐릭터 이름인데요.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흑인을 바보처럼 조롱하던 캐릭터였죠. 1890년부터 1908년까지 텍사스주를 비롯한 모든 남부 연합주들은 흑인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짐 크로우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흑인들만 철저히 제외시켰습니다. 백인들만 지배하던 의회는 짐 크로우 법안을 통과시켜 유색인종에 대해 차별을 합법화시켰던 겁니다. 짐 크로우 법은 무려 1965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는 사실. 6월 22일 오늘은 영화사 최초의 여름 블록버스터 영화이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스릴러 걸작 조스가 처음 개봉한 날인데요. 1975년 여름을 강타했습니다. 조스는 영화사 최초로 단 한 번의 개봉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인데요. 조스의 성공 덕분에 여름 블록버스터라는 영화 제작 방식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 물론 조스 이전에도 1억 달러를 넘긴 영화들이 존재합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사운드 오브 뮤직, 대부도 1억 달러를 넘겼는데요. 수십 년간 반복된 재개봉을 합산해서 1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조스는 1975년 단일 개봉만으로도 1억 달러를 돌파했으니 당시 조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조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헐리우드의 영화 배급 방식은 느리고 수동적이었습니다. 대도시의 몇몇 유명한 극장에서 먼저 개봉한 뒤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면 몇 달에 걸쳐 점차 지방에 있는 극장으로 상영관을 넓혀가는 방식이었죠. 게다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가 길고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은 관객이 가장 들지 않는 비수기로 여겨졌습니다. 29살이던 신인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새로운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영화 개봉 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거액인 700만 달러를 투자해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예고편 광고를 폭격하듯 내보냈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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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빰빰 30초 남짓한 예고편에서는 음산한 음악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만 보여주고 상어는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식인상어 조스가 어떤 모습으로 튀어나올지 호기심을 극대화시킨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사실. 재밌는 건 영화 촬영 당시 식인상어를 보여주기 위해 거금을 투자해 거대한 로봇상어를 만들었는데요. 바닷물이 들어가자마자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촬영을 해야 하는데 로봇상어는 꼼짝도 안 하고 결국 스필버그는 과감하게 상어를 감추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영화에서 상어는 등장하지 않고 상어 꼬리만 계속 보였던 건 상어 로봇이 고장났기 때문이란 사실. 영화 조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만 창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는 사실.
혹시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덕적인 사람들만 모인다면 법이 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 착한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 사회는 착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개개인이 착한 마음을 먹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세상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질 거라 믿는데요. 이러한 믿음에 차가운 일침을 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라이놀트 니부어. 6월 21일 오늘은 정치철학자이자 목회자인 라이놀트 니부어의 생일인데요. 대표작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통해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니부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건 1915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목사로 일하던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도시였습니다. 니부어는 충격적인 모순을 목격하는데요.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기도를 올리는 아주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성실하고 착한 이웃들이었죠. 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오는 독실하고 도덕적인 공장 소유자들조차 노동자들을 대할 때는 그저 기계의 부속품으로만 취급하며 가혹하게 착취했는데요. 개인의 도덕성이 뛰어나더라도 이윤의 극대화라는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개인은 타인을 공감하고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기업이나 국가 같은 집단은 목표만 지향하기에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집단을 이루는 순간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니부어는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하는데요. 이기적인 집단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그에 맞먹는 정치적인 힘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니부어는 평온의 기도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오늘 하루 평온의 기도를 조용히 한번 읊조려 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6월 22일 오늘은 20세기 전쟁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생일인데요. 대표작으로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전쟁을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나 영웅들의 활약상을 펼치는 무대로 착각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참호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쟁은 그저 진흙탕과 굶주림, 그리고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에 대한 공포에 불과합니다. 작가 레마르크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서부전선에 참전했는데요. 참호 속에서 포탄을 맞고 심각한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부상병들로 가득한 병원에서 레마르크는 전쟁의 실상을 뼛속 깊이 체감하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발표합니다. 소설은 국가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청년들을 세뇌시키고 전장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지를 차갑게 고발하는데요. 소설 내용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18살의 나이로 인생과 세계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향해 총을 쏘도록 만들었다. 우린 우리를 가르치는 어른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었고 그들의 권위는 더 큰 지혜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전사한 동료의 죽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다. 첫 번째 포탄의 폭발음이 우리의 심장을 때렸을 때 그들이 가르친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20살도 되지 않았지만 절망과 죽음, 공포밖에 알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침묵 속에서 서로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순종적으로 순진하게 서로를 죽이는 것을 매일 지켜본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더욱 교묘하게 꾸며낸다. 그들은 전쟁을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무기와 거짓말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키보드 배열을 커티 자판이라고 부르죠. 키보드 맨 윗줄 왼쪽부터 알파벳이 Q, W, E, R, T, Y로 찍혀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커티. 6월 23일 오늘은 역사상 최초로 커티 타자기가 등장한 날인데요. 1868년 6월 23일 미국의 발명가 크리스토퍼 숄스가 상업용 타자기 특허를 따냈습니다. 19세기 중반은 산업화로 인해 문서 작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숄스가 처음 만든 타자기는 알파벳 ABCD 순서로 나열된 아주 직관적인 배열이었죠. 하지만 이 타자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요. 타이핑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도 활자대가 엉켜 타자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엉킨 활자를 일일이 손으로 풀어줘야 했기에 타자 효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조금만 빨리 쳐도 자꾸 엉켜버리잖아. 이걸 발명품이라고 만든 거야? 너무 빨리 치니까 기계가 못 버티는 겁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치세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느리게 쳐요? 좋아. 그럼 느리게 타이핑하도록 만들어드리지. 당시 타자기가 엉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숄스는 영어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알파벳을 분석한 뒤 많이 쓰는 알파벳들을 자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커티 자판은 타이핑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 손가락 동선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가장 비효율적인 자판 배열이란 사실. 재밌는 건 1930년대 손가락의 피로도를 줄이고 타이핑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드보락 자판이 발명되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커티를 완벽하게 압도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커티 타자기를 구매하고 커티 자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드보락 자판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로 의존성이라 부르는데요. 한번 잘못된 경로가 정해지면 나중에 훨씬 더 뛰어난 대안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따른다고 하네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되더라도 반영되지 못하는 건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적응한 것을 바꾸지 않으려 하는 귀차니즘 때문이란 사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중에서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빨간 구두를 신고 자랑하던 소녀가 저주를 받아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날 때까지 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춤을 추게 되죠. 결국 소녀는 사형집행인을 찾아가 자신의 두 발목을 도끼로 잘라내고 나서야 비로소 지옥 같았던 춤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374년 6월 24일 독일 아엔의 길거리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환각을 보는 듯 하늘을 향해 괴성을 지르고 몸을 비틀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부르터 피가 나고 근육이 찢어지고
심지어 탈진해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기이한 무도강증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되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전역까지 퍼지며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도강증을 악마의 소행이거나 신의 저주라고 믿고 악마를 쫓아내는 구마의식에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무도강증은 정말 악마의 소행이거나 신의 저주였을까요? 무도강증의 첫 번째 범인은 곰팡이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혹독한 대기근과 홍수에 시달렸는데요. 습한 날씨 탓에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호밀에 맥각이라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곰팡이에는 강력한 마약인 LSD와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즉, 대기근으로 굶주린 사람들은 호밀에 핀 곰팡이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호밀을 씹어 삼켰고, 마약 성분으로 인해 극심한 신경발작과 근육 경련이 일어나 마치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무도강증의 두 번째 범인은 사회적 히스테리였는데요. 당시 유럽은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의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보호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고 매일 죽음의 공포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앓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집단적인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사회적 히스테리가 무도강증이 되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는 사실. (6월 25일) 오늘은 현대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소설가 조지 오웰의 생일인데요. 대표작 동물농장과 1984를 집필하였습니다. 소설 1984에는 뉴스픽이라는 기괴한 언어 시스템이 등장하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뉴스픽이란 국가가 매년 사전에 등록하는 단어를 줄여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단어를 줄이고 통제하는 걸까요? 자유나 억압 같은 단어가 없다면 사람들은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는데요.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를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이,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렇지. 국가가 언어를 통제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한다고? 말도 안 돼. 소설에 등장하는 뉴스픽은 단순히 소설 속 허구라 치부하기에는 실제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등장했는데요. 나치 독일은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학살을 최종 해결책이라 불렀습니다. 무미건조한 행정단어를 사용해서 학살에 대한 죄책감을 지우려 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옥쇄하였다라고 불렀는데요. 구슬처럼 아름답게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단어를 통제해서 의식을 조작하려는 뉴스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권력을 가진 이들은 언어를 통제하여 의미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뉴스픽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할 때 구조조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업무를 하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부수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이나 부수적 손실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건 역시 부정적인 의미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어를 통제하는 뉴스픽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은밀하게 침투하는 뉴스픽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교양을 쌓는 취미가 아니라 다양한 어휘와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쌓는 행위인데요. 독서를 통해 낯선 단어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가진 어휘의 양이 생각의 깊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란 사실.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매일 익숙한 소리를 듣죠. 삑 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상품 가격이 찍히는 소리. 바로 바코드 찍는 소리인데요. 바코드에는 물건의 종류와 가격, 제조회사 등 상품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코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바코드는 1948년 미국에서 발명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동네 식료품점은 수만 가지 품목을 쌓아놓고 파는 거대한 슈퍼마켓으로 진화했고 사람들은 카트 가득 상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산더미처럼 카트에 담아도 계산대 직원들은 일일이 가격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계산대 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지친 직원들의 계산 실수도 속출해 계산대 앞은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1948년 참다 못한 펜실베니아주의 식료품 마켓 사장이 드렉셀 공과대학을 찾아가 슈퍼마켓은 매일 전쟁이에요. 계산대에서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세요. 이때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들은 대학원생 버나드 실버는 자동결제 시스템의 잠재력을 직감합니다. 그는 곧바로 천재적인 친구 노먼 우드랜드를 찾아가 연구를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자외선에 반응하는 특수 잉크를 상품에 발라보는 아이디어를 내지만 잉크가 너무 쉽게 지워져 버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드랜드는 어릴 적 보이스카우트에서 배웠던 모스부호가 떠올랐습니다. 모스부호는 점과 선만으로도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 모스부호를 이미지로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코드. 재밌는 건 최초의 바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었는데요. 여러 개의 선을 둥글게 겹친 화살 관형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버와 우드랜드가 개발한 바코드는 쓰여지지 못했는데요.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이 없었고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결국 26년이 지난 1974년 6월 26일 오하이오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한 통의 껌을 바코드로 찍으며 본격적인 유통혁명, 바코드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 혹시 오래전 지갑에 현금이 떨어졌는데 하필 주말이라 은행 문이 닫혀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도 10초 만에 돈을 보낼 수 있지만 과거에는 평일에 은행을 직접 찾아가 은행원과 얼굴을 마주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월 27일 오늘은 은행 업무의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한 ATM 기기가 역사상 최초로 설치된 날인데요. 1967년 영국 런던의 바클레이즈 은행 지점에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ATM 기기의 탄생은 어느 발명가의 사소한 분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발명가 존 베러는 토요일에 은행을 찾았다가 마감 시간 1분 차이로 은행 문이 닫혀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말을 보내려면 오늘 돈을 꼭 인출해야 하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은행 영업 끝났어요.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 그날 밤 욕조에 누워 분통을 터뜨리던 존 베러는 문득 초콜릿 자판기가 떠올랐습니다. 초콜릿 자판기에서 초콜릿 대신 현금이 나오게 할 순 없을까? 은행 업무를 은행 영업시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ATM기의 원조는 초콜릿 자판기였다는 사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은행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ATM기기는 어떻게 수표를 판별했을까요? 베러는 수표에 미세한 방사성 원소를 발라 ATM기기가 방사선을 읽어내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니, 방사선은 인체에 해로운 거 아닙니까? 방사성 원소를 바른 수표라니 말도 안 돼요. 방사능은 물론 해롭죠. 하지만 이 수표에 묻은 방사선이 해로우려면 이 수표 13만 6천 장을 준비해서 연속으로 먹어야지만 해롭습니다.
ATM기 비밀번호가 4자리 숫자로 결정된 것도 재밌는데요. 원래 베런은 자신의 군번 6자리를 현금 인출용 비밀번호로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캐롤라인이 불평을 했는데요. 피곤하게 왜 6자리예요? 난 숫자 4자리만 기억할 수 있다고요. 아내의 기억력 때문에 전 세계 모든 ATM 기기의 비밀번호가 4자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ATM 기기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기계에 큰 돈을 맡기거나 찾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최고의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레그 바니를 섭외해 ATM 기기에서 10파운드 지폐를 뽑게 하였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른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참 쉽죠? 6월 28일 오늘은 철도의 날인데요.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철도 개통은 1899년 9월 18일에 개통한 경인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차가 처음 달린 날짜를 철도의 날로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초로 개통된 경인선은 일제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철도 부설권을 강제로 빼앗아 만든 철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곡창지대의 쌀을 일본으로 빼돌리고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물자를 나르기 위해 철도를 개설했다는 사실. 그래도 일제가 아니었으면 조선의 기차가 개통 안 되었을 거잖아요. 일제가 기차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건 사실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일제가 철도를 개통하기 전부터 조선은 철도를 개통하고 있었습니다. 1894년 6월 28일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은 이미 철도국을 창설했다는 사실. 오히려 일제가 철도 부설권을 노리자 고종황제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을 우리 힘으로 직접 깔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프랑스에서 철도 레일과 장비를 수입하고 프랑스인 기사를 고용하여 철도 기술을 배우며 착공식까지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에서 개성까지 경의선 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부산의 기업가 박기종은 대한철도회사를 설립하여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을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건설하려 했습니다. 일제가 경부선 부설권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고 철도 학교까지 세워 조선인 철도 기술자를 양성하려는 구체적인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은 왜 철도를 자주적으로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 철도 부설권을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일제는 군사물자를 소송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대한제국이 공사 중이던 경의선 철도 부지를 무단으로 점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입해 쌓아둔 철도 레일을 비롯한 값비싼 자재들을 모조리 압수하고 당시 대한제국 백성들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강제 노역을 시켜 경인선을 개통했던 것. 일제는 철도를 깔아준 것이 아니라 조선의 철도를 빼앗았다는 사실. 달력에 빨간 글씨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6월 29일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승리의 날인데요. 1987년 오늘 군사 독재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6.29 민주화 선언. 1980년대 대한민국 정치는 일명 체육관 선거라 불리는 기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소수의 선거인단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99%의 찬성표를 던져 독재자를 연임시켰습니다. 소수의 선거인단은 공정하게 선발된 인원이 아니라 그들만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적혀있지만 현실의 권력은
군인들의 총구와 장충체육관의 밀실 투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체육관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 권력이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군부의 지지와 소수의 선거인단만 장악하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29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정치인들은 대중의 여론과 민생을 살피는 정책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6.29 선언이 있기까지 1987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987년 1월 민주화운동을 하던 22살의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다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경찰은 박종철 열사의 사인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합니다. 경찰의 기만적인 발표에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전두환은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간접선거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여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6월이 되자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 18개 도시에서 학생,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력만으로 도저히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6월 29일 오늘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8개의 시국수습 선언을 발표하면서 오직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문학의 힘을 믿으시나요? 사람들은 소설을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허구의 이야기로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때론 소설책 한 권이 뛰어난 정치인의 연설이나 수만 명의 시위대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6월 30일 오늘은 미국 식품안전처 FDA를 탄생시킨 식품의약품법이 제정된 날인데요. 놀랍게도 이 법안을 만들어낸 계기는 28살의 청년 작가 업턴 싱클레어가 쓴 소설 정글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당시 싱클레어가 소설을 쓴 목적은 식품위생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거대한 도축장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의 처참한 노동 환경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이 출간되자 사람들은 이민자들의 비참한 현실보다는 전혀 다른 내용에 경악하는데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먹는 소시지와 고기의 제조 과정이었습니다. 소설 속 소시지와 고기를 만드는 과정의 묘사는 끔찍했는데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고기에 화학약품을 들이부어 최고급 소시지로 둔갑시켰습니다. 공장 바닥에 쥐를 잡기 위해 독이 든 빵을 놓아두고 죽은 쥐와 고기를 한꺼번에 분쇄기에 갈아 넣었습니다. 가장 최악은 돼지기름통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발을 헛디뎌 펄펄 끓는 통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지만 공장은 기계를 멈추지 않고 인육이 섞인 기름을 그대로 포장해 팔았습니다. 물론 소설에서요. 하지만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소시지와 고기 소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대통령도 소설을 읽는데요. 소설을 읽으며 구역질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소설 속 끔찍한 묘사가 허구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관들을 시카고 도축장으로 보내는데요. 소설 속 묘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실제 소시지와 고기를 가공하는 도축장은 소설책 내용보다 훨씬 더 불결하고 끔찍합니다. 결국 1906년 오늘 고기 가공 과정을 정부가 엄격하게 감시하고 유해한 식품 판매를 일체 금지하는 식품의약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심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건
싱클레어의 소설 정글 덕분이란 사실